인사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를 아주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고 자부하는 핀포인트 어드바이저의 이우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렵고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설계사 시험을 한 번씩 보셨기 때문에 그 교재를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 좀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는 인보험을 많이 치중하시는 부분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의 전환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오늘은 좀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왜 화재보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오늘의 관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고객들과 대화를 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용어 정리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산과 화재보험의 상관관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금융자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들의 자동차, 뭐 유가증권 등등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산에 관련돼서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좀 봐주시고요. 특히나 다른 공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좀 더 위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설계사들이 생각하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치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화재보험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을 때 42%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22%는 이 화재보험 너무 어렵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라고 거부감을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리고 10% 가장 소수죠.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36%는 인보험하기에도 난 바빠 죽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너무 다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화재보험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걸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인보험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1위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난 이후 그리고 2022년까지 현재까지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집값이라든지 강남 집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15% 빠졌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 내 한 몸 리을 집 하나 구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2017년도에 6억 1,7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2021년 4월에는 11억 1,123만 원으로 이렇게 뻥튀기가 됐습니다. 뭐 뻥튀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자산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우리나라 굴지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연봉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한 자료인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죠. 2016년도에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임직원분들 연봉을 다 포함을 하고 상여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한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평균이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옆에서 보신 2021년 4월에 있는 이 11억의 아파트, 새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숨만 쉬고 오롯이 회사에서 주는 밥만 먹고 모아야지 오롯이 내 돈으로
서울에 내가 한 몸 누일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이거는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이러니한 얘기이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대한국민 또는 뭐 해외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담보대출 등을 최대로 일으켜서 매수한다. 최근 코로나 시국에 2년 동안 최근 한 3년의 세태가 바로 있었죠. 두 번째, 건물주 또는 자산 상속을 받을 게 많은 부모님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난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 이거는 좀 비참한 얘기긴 합니다만 숨만 쉬고 수돗물만 마시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다. 과연 어떤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와닿는 내용일까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전직 경제부총리셨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작년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시면서 본인도 전세 난민이다 라고 비웃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샀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조차도 정부의 고위 관료,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솔하는 컨트롤 타워이신 이분조차도 본인의 자산으로, 본인의 돈으로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전세금 35%를 올려서 이사를 하는 마당에 오롯이 내 자산, 대출 없이 내 돈만으로 이사를 하고 내 집을 구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담보대출 등을 최대로 일으켜 매수를 한다일 겁니다. 이것이 매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DSR, LTV 이런 거 비율을 낮춰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대출 기조를 조금 더 풀어준다고 하긴 합니다. 이런 이게 일반적인 방법에서 과연 내 집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를 할까요?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림이 조금 희미하게 나온 거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우리나라 가계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역시 주택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를 한번 보죠. 2013년도 KB은행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4.05%였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다가 2022년 4월 3.84입니다. 이거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지고 또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정말 그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행에다가 월세를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11억을 오롯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에 연 지불을 해야 될 이자 금액은 최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우리나라 중소기업 엔간한 대리급의 연봉이 대략 한 3,600에서 3,8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봉을 능가하는 금액인 거죠.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삼성전자의 연봉으로 한다고 했을 때 1억 2,700만 원도 이게 식비,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재비용들을 제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더 빚을 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우리가 완벽하게 100% 다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천재지변과 같은 화재, 지진, 태풍 등의 재해를 일단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산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용어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날릴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거는 역시 사기입니다. 이 사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테라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기 사건을 지금 특허청에서 지금 홍보물로 하나 낸 겁니다. 보통 사기로 우리가 소중하게 모아놓은 자산을 날리는 것 자체도 마음이 쓰라려 죽겠는데, 그럼 과연 이 자산을 날린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날릴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테라노스라든지 이런 사기는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특히나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첫 번째,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뉴스에서도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꼴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경찰청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피해 금액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화를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명한 사건이죠. 뭐 VIK, 뭐 IDS 홀딩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사기를 친 것만 하더라도 총 약 2조 원에 달하는 사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범죄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일단 2조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외에 소소한 그 사기건들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인 금액을 이거는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죠. 학교를 다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620만 원을 사고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50대 분들이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9천만 원이 쉬운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60대가 5,464만 원으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재해 그리고 사기, 이 둘 중에 재산을 완벽하게 100% 잃고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큰 거는 어떤 걸까요? 저는 단연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화재입니다. 이 통계는 소방통계인데요. 2021년 화재 통계로 건축 구조물에 오롯이 화재만 발생한 건이 약 23,997건입니다. 인명피해로 사망 241명, 부상 1,58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재산피해로 환산을 하면요, 약 1조 453억 2천만 원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피해를 모두 포함해서요. 그럼 화재로 인한 전소시 발생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돈으로 오롯이 집을 마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되는 그 집이 모든 게 다 날아갔다고 하면은 은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중지가 되거나 상환 독촉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유일한 담보물인 주택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빨리 당신이 낸 빚을 갖다가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을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 이를 커버할 돈 또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파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앞고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화재보험, 왜 화재보험을 하지 않느냐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죠. 돈이 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보험하기도 바쁘다. 세 번째, 너무 어렵다. 네 번째, 안 해봐서 난 모르겠다. 어렵다. 무섭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는 얘기는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면 왜 가입을 하셨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습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이 되지 않는다. 저렴한 보험료 때문? 아니죠. 물론 화재보험이 인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적립보험료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보장보험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우리 재산, 집, 부동산이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환기를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렵다. 보상, 배상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데가? 아니다. 그것은 설계사의 영역이 아니다. 물론 인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알고 그런 인수기준이나 그런 걸 알게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은 역할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지 보장을 잘 받으시라고 그 보장을 판매하는 사람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시시콜콜한 내용을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막연한 두려움. 뭘 알아야 한다? 아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최소한 여러분이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보셨다면 거기에 화재보험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어려운 인보험은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 건가요? 자, 네 번째, 인보험하기도 바쁘다. 리모델링 하기도 바쁘다. 복잡한 인수기준을 공부하기도 바쁘다. 이걸 꼭 알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쓰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인보험을 한번 판매하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몇 년 납으로 판매를 하시죠? 뭐 짧게는 5년 납, 뭐 길게는 뭐 30년 납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20년 납, 30년 납을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 3년 뒤 더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더 좋은 보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바꿔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정말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숨과도 바꿔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거 하나, 그리고 여러분 설계사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것 하나, 곧
돈이 되는 상품을 팔기 위한 훌륭한 미끼 상품으로서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주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한 가정의 삶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계사로서 보험을 판매한다고 함으로써 가장 본질에 가까운 일이 곧 저는 화재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과 접촉하시고 당당하게 제안하시고 화재보험을 요청을 해보시죠. 오늘 제가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